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증시 혼풍에 모처럼 양지수가 동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코스닥만이 겨우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8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표 업체 삼성전자와 LG엔솔이 지난해 4분기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감돈 하루였습니다. 두 종목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먼저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7만 4천 원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최초로 달성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대로 급감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선방한 흐름이었습니다. 미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에너지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CES 2024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전략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신고가 AI 반도체주 재시동입니다. 엔비디아가 PC와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AI 반도체 3종을 선보이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GPU는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고도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항에 걸리지 않아서 중국 수출도 가능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출발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이었죠. 네, 엔비디아발 훈풍에 온 디바이스 AI, HBM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삼성전자의 실적 실망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가 약화된 점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제주 반도체가 장중 2만 2천 원을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윗꼬리를 크게 달며 4% 상승으로 마감했고 가온칩스도 탄력이 둔화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TV부터 전장까지 OLED 잠재력 무궁무진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을 서두르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이어 자동차와 XR 시장에서도 OLED 확산이 가시화되며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CES 2024에서도 다양한 OLED 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이죠. 오늘 OLED의 관련주 흐름은 어땠나요? 네, 1월 들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3거래 만에 하락 반전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선익시스템, DIT 등 OLED 관련주들의 탄력이 특히 좋았는데요. 다양한 적용처 확산으로 잠재 성장력이 주목받고 있는 OLED 관련주, 업황 성장 스토리를 따라 경쟁력 있는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OLED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DIT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신고가 AI 반도체주 재시동입니다. AI 반도체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PC용 AI 칩 3종을 공개를 하면서 두 달여 만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사상 최고치를 지난 밤에 찍었습니다. 이전 GPU와는 달리 클라우드 전송이 없이도 AI 모델 실행이 가능한 점이 특징으로 꼽히면서 온디바이스 AI와 결이 같은 모습인데 국내 온디바이스 AI
AI 그리고 HBM 관련주들의 탄력도가 그 훈풍에 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신규 AI 칩의 3종의 확장성 그리고 국내 업계가 앞으로 받을 영향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는 어떤 뷰로 보세요? 일단 뭐 AI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어떤 발전 속도를 따라가면서 하드웨어 속도도 빠르게 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이제는 뭐 격차가 뭐 어느 하나가 더 빠르고 뒤처지지 않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 MS의 윈도우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칩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의 윈도우 11을 올해 12월 말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그 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HBM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CPU라든지 이런 어떤 칩들도 더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현재는 HBM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일전에 우리가 한번 이 방송에서 다뤘던 CXL 관련 시장도 끊임없이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XR, VR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와 연계돼서 계속해서 파생되어 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 오늘 뭐 XR, VR과 연관해서 또 AI와 연관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파생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본격적으로 개막을 할 드디어 이제 CES 2024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과 퀄컴 그리고 AMD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AI 반도체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AI 트렌드 변화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종목을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를 할지 투자를 할지를 좀 개인적인 원칙과 또 이제 전략을 그리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앞서 이제 이 차장께서도 이제 짚어주셨듯이 온디바이스 또 소프트웨어 쪽 또 CXL 쪽 이쪽 대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서 추격하지 않고 이제 하락 시에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가장 좀 전형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좀 시간에 기대어가는 그런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조 단위 혹은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반도체의 전반적인 대표적인 종목으로 공략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이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과 또 투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 선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엔비디아발 훈풍의 CS 모멘텀까지 다시 AI 반도체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종목별로 사인이 나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제주 반도체는 지금 스탑 사인이 들어왔는데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고가 이후로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쉬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1%대 강세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맞춰줬는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여전히 공급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을 뭐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뭐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부분은 보수적인 입장인데 작년에 제품의 판가를 인상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마진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현재 또 캐펙스도 늘려가고 있는데 이 캐펙스 자체는 뭐 기존의 어떤 디램이라든지 이쪽보다는 HBM, 그러니까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캐펙스를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보다는 라인 전환에 따른 어떤 캐파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져서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아마 생산량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DDR5라든지 뭐 HBM 같은 어떤 다른 고부가가치 제품이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일반 메모리 판가 상승을 동반해서 같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여기서 충분히 더 하이닉스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경민 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AI 반도체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지만 뭐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차세대 AI 기술에서는 다소 좀 속도가 느리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제품 라인업이라던가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떨까요? 네, 일단 키워드로 보면 뭐 HBM, 뭐 CXL, PIM, QLC, 그러니까 이니셜만 봐서는 이제 우리가 좀 검색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뭐 감도 오지 않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기술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레포트나 또 회사가 IR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보인 적이 있었죠.
방금 전에 이제 광노정 대표이사가 밝히고 있는 그러니까 CES에 앞서서 밝힌 걸 보자면 역시 이제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가고 있는 HBM 여기에 좀 이게 계속해서 좀 중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아직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의 멀티플을 견인할 정도의 충분한 시장 지배력은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려워 보입니다만 결국에는 이 메모리의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체다 보니까 이 각종 반도체 유닛을 설계하고 또 만들어내는 팹리스의 이 주문에 맞춰서 얼마만큼 제품을 잘 만드느냐, 잘 공급하느냐, 또 얼마나 그 시장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밸류와 멀티플은 이제 AI 반도체, 첨단 반도체 쪽에서 견인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 하반기쯤에는 낸드나 디램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이 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캐펙스 투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조금이나마 뭐 공급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엔 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좀 같이 교집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첨단 부분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낸드나 디램 쪽도 올 하반기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전일에 엔비디아 훈풍도 있었고 또 지금 CES 모멘텀도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실적 잠정치를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점이 조금 이제 아쉬웠습니다. 주가도 재차 이제 74,000원대로 내려왔는데 4분기에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변화를 기대했던 시장이 실망감을 좀 크게 가져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SK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저희가 조금 낮춰야 할까요, 차장님?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는 뭐 흑자를, 그러니까 온기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4분기에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10조 매출에 한 2천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는데 뭐 아무래도 한 적자가 한 1,000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가 지속되지만 적자 폭은 조금 줄이는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낸드 쪽 적자 축소폭이 뭐 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디램 쪽에서 3분기에 조기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부분들이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T 부분 쪽에서 보실 때는 실적보다는 사실 이게 여러 용어들 나왔잖아요.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뭐 CXL이니 뭐 HBM이니 온디바이스니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용어 공부하다가 주가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공부하다가 주가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십시오. 어떤 새로운 IT, 그러니까 AI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빠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된다 싶으면 일단 따라붙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세계가 변화한 이 트렌드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중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신고가 돌파 후에 좀 주춤하는 주가에 여기에서 좀 수익 실현하고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이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눌림목 구간에서 뭐 신규로 들어가는 전략도 있을지 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 좀 보세요? 네, 뭐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저는 뭐 비중은 최소한 그 유지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삼성전자가 좀 오늘 윗꼬리 달고 좀 꼬리를 내렸잖아요.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달라지는 점은 역시 이제 AI 쪽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그런 반증을 믿고 좀 중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매의 관점에서 보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4월, 5월 정도의 이제 선거 이후에 한번 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걸로 봐져요. 그때 한번 기다려보고 매수 시점을 좀 늦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22,000원의 고가를 형성을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4%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 스탑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좀 급등한 주식을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야수의 심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탑을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이 이슈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온디바이스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저전력 반도체 자체는 온디바이스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가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PC라든지 모바일 외에 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AI 탑재 기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것이면은
거는 뭐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도 있을 거고 눌림목 자리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좀 활용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스탑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너무 급등을 해서 과열됐다. 네. 과열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경민 팀장님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제주반도체 급등이 지금 보니까 지난해 11월 저점 대비해서는 400% 넘게 지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동종업계 내에서 특별하게 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좀 AI 반도체 확장으로 실적에도 유의미한 변화도 일어날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개화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어느 정도에 한정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퀄컴도 있고 AMD도 있고 이런 좀 3대 칩 메이커인 퀄컴의 인증이 있다는 이유가 이런 멀티플 무한대의 주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습니다만 과연 이 요인이 주가를 400% 4배나 끌어올릴 이유인가라고 봤을 때는 다소간의 좀 불안감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저전력 반도체로 이루어지는 이제 멀티칩 패키징하고 낸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칩 메이커,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에서 제주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직접적인 수혜가 갈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지수다 보니까 저도 스톱 사인을 드리게 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지가도 17,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주반도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방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OLED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OLED 전환을 서두르면서 초격차로 거센 중국 공세를 따돌리겠다라는 전략인데 CS2024에서도 다양한 OLED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OLED 시장에서 한국이 좀 확실한 승기 잡아나갈 수 있을 가능성 있나요, 팀장님? 이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디스플레이 업종에 좀 개인적인 선입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좀 엇박자를 좀 탔던 것 같아요. 좀 좋아진다라고 따라가면 늘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기억이 만든 그런 선입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 늘 바닥권에서 한 이때쯤 샀으면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경기와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바닥권에서는 그래도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스탠스는 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여력은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OLED가 자동차, XR 이렇게 전용 영역도 확산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OLED 관련주하면 뭐 디스플레이, 장비 좀 다양한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분야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차장님? 일단 작년에 삼성전자가 8세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BOE도 8세 이 OLED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나서고 있고 근데 OLED 시장에서 가장 비싼 영역은 사실 증착 공정이거든요. 증착 공정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캐논 도끼가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증착 장비를요. 국내에서는 선식스템 같은 회사가 있는데 뭐 BOE나 LG 디스플레이의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캐논 도키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좀 싸죠. 그래서 그런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UTI 같은 회사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울트라 신 글라스라든지 UTG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도 디스플레이 표면을 좀 얇게 식각하는 공정에서 어쨌든 지금은 최근에 얇고 또 좀 강하고 잘 접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적용 분야 확대로 신성장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 가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DIT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분 모두 방금 말씀을 주신 바탕으로 이제 고 신호를 켜주셨어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신고가 기록한 후에는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은 3.5% 그래도 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고 사인을 드린 이유는 일단 단순한 시각으로 이제 투자를 좀 뭐 이쪽에서 OLED가 좀 개시가 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장비 업체 쪽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성 같이 이제 증착 장비 쪽에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은 이제 예전에 그런 레거시 쪽,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이제 그런 공정하고 달리 수요처 요구에 좀 다양하게 그런 디바이스
업체마다 다양화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한 기대와 선호도가 아무래도 다른 OLED 또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더 먼저 선호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 사인 그리고 향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들어서 그 사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형 OLED 공정 그리고 이제 차량용 OLED 증착 장비 매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4분기 OLED 관련 이익 기여도 그리고 실적 성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어떤 증착 공정 장비 시장보다는 사실 애플이 지금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납품하고 있는 ALD 증착 공정이 반도체 공정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사실은 이 산화 물질들을 증착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반도체나 OLED나 사실 공정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같은 증착 공정에서 얇게 좀 도포해서 잘 붙여주는 건데 ALD 공정이 디스플레이에 쓰이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실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물질들을 뭐 디스플레이 표면에 얇게 좀 증착을 해주는 이 공정을 ALD 공정을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좀 써주기를 바라는데 ALD 공정으로 흘러가야 되면 물론이지 맞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퀄 테스트를 받고 있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은 없어서 그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방금 말씀을 주신 반도체 그리고 더불어서 태양광 장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은 좀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예상 성장 스토리 있을까요, 팀장님? 네, 뭐 작년에는 1년 내내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런 이유를 본다면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역시 이제 HBM 쪽, 그러니까 D램의 미세화 공정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또 투자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좀 보였었는데 그 반도체 쪽만 보면은 저는 주가는 좀 선반영되고 한 사이클이 좀 끝나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반도체가 수주 나왔던 것들이 얼마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디스플레이 쪽에 어느 정도의 이제 수주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유입이 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뭐 TV 또 핸드셋, 모니터 이런 거였다 뭐 LCD나 이런 쪽에서는 좀 얼마만큼 이제 크게 뽑아서 잘 잘라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규격화된 패널이 아니라 뭐 요즘은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다 이렇게 다 디스플레이가 좀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좀 잘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또 XR까지도 지금 시장 확장성이 좀 놓여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은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주목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것들을 증명하고 플러스 디스플레이 쪽에서 작년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뭐 내년 순이익의 멀티플 한 20배 그래서 한 2조 정도까지도 크게 그 욕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네.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이제 고사인을 주신 게 분명한 고 방향으로 지금 사인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차장님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박스권이잖아요.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지 전략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그렇죠. 주가 흐름이 좀 더뎌진 것뿐이지 추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사실 이 하이닉스 양으로 D램 장비, 그러니까 D램 쪽으로 ALD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고 현재는 인텔이라든지 TSMC의 파운더리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시장에서도 콜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만약에 애플이 ALD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든 삼성 디스플레이에 요구할 수 있거든요. ALD 장비를 써라라고. 그 부분도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1선에서 공방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추가로 매수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DI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로 탄력이 좀 둔화됐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확실하게 방향이 지금 상승입니다. 기관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고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차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검사 기술 기반으로 하이닉스의 그 레이저 어니링 장비를 좀 공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좀 공급을 했죠.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수주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BOE가 OLED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삼성도 지난해 8세 투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내라든지 아니면 뭐 연말쯤에 분명히 LG 디스플레이도 투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 본업에 대한 매출 이익도 증가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그 HBM의 숨은 수혜주로 반도체 검사 장비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OLED 시장 확장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매출에서도 좀 두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원래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광학 검사 장비 업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이저 커팅 그리고 이제 비전 검사, 광학 비전 검사 쪽으로 좀 확장이 좀 되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쪽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주가에 좀 녹아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랑 겹쳐서 보면은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DIT는 실적보다 주가가 살짝 먼저 간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작년에 좀 적지 않은 수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 주성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쪽 수주가 나오느냐. 만약에 수주가 조금씩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가가 횡보나 아니면 또 이런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횡보나 하락 이런 위치에서 다시금 좀 개선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 장비는 이제 장비의 장비다 보니까 전공정, 디스플레이 쪽의 전공정에 동시 혹은 약간의 후행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약간 그림자나 후행하는 것을 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도 뭐 충분히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DIT 주가를 보면은 지난 11월 중반 정도 24,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그 뒤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 한번 지금 정고점을 조금 돌파를 해볼까 하는 좀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좀 전략 잡아야 될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선 엔지니어링과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의 궤를 좀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이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본업인 어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을 넘어서 3만 원까지도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 그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과 DIT 둘 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DIT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히토류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죠.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삼화전자단까지 상승률 상위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9% 상승하면서 6,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4% 강세로 3,100원 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화전자도 2.5%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 하락에 오늘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한진칼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2.7%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SN테크가 9.9%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ESG 전문 기업인 에코바이오 역시 9.8% 강한 탄력 가져가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보다 출력이 2배 세고 수명이 10배나 긴 반야둔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반야둔 배터리 업체의 지분이 부각되면서 코센이 1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9.4% 상승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단에는 흥하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 오늘 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2% 가까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부품 그리고 LED 관련주인 광전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소폭 밀리면서 2,7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이 3%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업체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2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에드바이오텍도 2% 가깝게 하락불 키면서 4,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 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크라우드웍스, 장시영 차장 VT, 정경민 팀장 JYP 엔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크라우드웍스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이제는 다시 보셔도 됩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오래오래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도 좀 꼬리를 확실하게 네네. 좀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제 9월 초에 이제 상장했을 때 그때 이제 상장 초기와 함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네. 거의 곧바로 목표 주가 도달해서 그때 맞아요. 저는 과감하게 스탑 사인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스탑 사인을 드리면서 같이 드렸던 말씀이 지금은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가격이랑 기간 조정 같이 받으면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타이밍이 이제 지금쯤에서야 온 것 같아요. 지금 좀 차트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급등했다가 이제 쭉 횡보를 하고 이제서야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특별한 게 뭐 추가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내용들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들썩이는 종목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좀 공통 분모를 좀 뽑아보면 다 같이 성장주라는 쓰임을 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는 어쨌든 고점 찍고 내려올 텐데 그러면 이제 채권 쪽은 좀 유망할까라고 봤을 때 채권 쪽은 이미 1년 정도의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채권 쪽은 지금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니까 결국 이제 좀 주식에서 좀 승부를 보자 이런 수급들이 있을 텐데 그런 수급들이 그러면 금리가 하락기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 아무래도 성장주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최근에 밑에서 돌아 나오는 것들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든 CXL이 됐든 뭐 오늘 같은 이제 XR이나 뭐 AR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어쨌든 성장주라는 쓰임에 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제부터 크라우드웍스를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말씀드렸던 게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50억쯤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번에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한 60억 정도로 조금 상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22배예요. 작년에는 멀티플이 한 50배, 40배, 50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플이 한 20배까지 내려갔다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고 심지어
이제는 좀 성장주가 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이 정도면 한번 이런 바닥권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성장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서 오래 쉬어줬고 이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크라우드웍스 보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목표를 좀 삼아볼까요? 목표 주가는 일단 뭐 바로 직전 고점이 한 4만 원까지는 너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한 개 분기 정도는 좀 끌고 가보겠다 생각으로 좀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짧게보다는 길게 좀 보면서 들어가 보자.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 VT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악성 루머는 매수 기회로라고 라이징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그 VT에 악성 루머가 있었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회사에서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강력하게 좀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는데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일단 뭐 악성 루머 유포되고 나서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했었죠,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뭔가 때 아닌 말도 안 되는 무슨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기가 막히게도 그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최근 동안에 어떤 급등했던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쳤죠, 시장에서. 뭐 200일선을 좀 터치를 하고 바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견고합니다. 뭐 4분기 실적 자체가 일본 쪽에서도 이미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이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든지 전분기 대비해서 대부분 2배 이상이라든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국내 매출도 뭐 100억 원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래서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오프라인 테스트를 12월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재고 소진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에서만 판매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기존의 어떤 이 판매되던 제품들 역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 쪽 브랜드죠. 그쪽 브랜드도 여전히 일본이라든지 국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쪽에서 좀 잘 팔리고 있고 중화권도 매출 진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구간에 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회사인 큐브엔터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보탬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4분기 매출은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올해는 더욱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연결 매출이 한 4,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사실은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주가가 좀 흔들렸다고 하면 또 지금 당장에 아직 그 부분들을 다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 자리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노리셔가지고 좀 매수 기회를 좀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VT 지금 뭐 실적 성장해 나가고 있고 악성 루머도 지금 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목표를 좀 삼아 볼까요? 지금 아직 차트 자체는 21선 밑에 가격이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5,910원 종가로 좀 마감을 했지만 21선 아래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아래 구간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선 아래 구간과 200일선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거고요. 주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15,900원 정도 언저리 수준에서 잘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 자체는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또는 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실은 21,850 이 부분을 좀 넘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2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홀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22,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JYP 엔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뭐 주요 핵심 아티스트들이 좀 전성기에 진입을 했고요. 또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 스케줄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위버스와 같은 또 JYP 펜스에 대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JYP 펜스는 지금 13일 날 이제 론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버스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모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장성에 있어서는 아마 충분히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3분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좀 선반영됐던 것들이 좀 조정이 좀 길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재계약 관련된 그런 악재들이 엔터 전반에 좀 쏟아지면서 엔터 관련된 ETF들이 매도를 내면서 이상하게 좀 수급이 좀 꼬여가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던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이브 정도만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해피엔터는 이제 경쟁사랑은 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죠. 주요 아티스트의 이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악재가 하나도 없었고요. 그 사이에 어느덧 이제 500만 장의 그런 판매고를 올리는 K-팝의 대표 아티스트로 성장한 스트레이키즈가 완전 이제 제 궤도에 좀 올라섰고요. 트와이스가 전원 재계약을 했고 이찌나 니주 등의 이런 걸그룹 등도 순항을 하고 있고 엠믹스조차도 좀 안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호재가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도 내년에 2천억대의 순이익을 한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도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랑 3배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가 좀 나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의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뚜렷하지 않나 좀 싶습니다. 9만 원 선 정도가 이제 지지선 전체의 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저항선이 한 12만 원 정도에 좀 놓여 있고 2차적인 저항은 14만 원 정도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현재가 뭐 10만 원 전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JYP 소속 아이돌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해주신 또 팀장님의 오랜만에 또 뷰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우선은 목표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크라우드웍스, 장시영 차장의 VT, 그리고 정경민 팀장의 JYP 엔터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차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라온피플입니다. 라온피플의 자회사 라온로드가 미국에서 스마트 교통 및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AI 기술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는 가운데 오늘 19% 급등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빨간불 이어지나 싶었지만 2% 약세 전환하면서 7,590원, 7,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는 NP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XR 콘텐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의 출시일이 정해지면서 오늘 메타버스, XR, VR 관련주 모두 들썩였습니다. NP 역시 22% 넘게 급등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집니다. 4.6%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JC케미칼이 차지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시간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강세 보이면서 7,680원 터치하고 있네요.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코센입니다. 리튬보다 출력이 2배 세고 수명이 10배나 긴 바냐듐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냐듐 배터리 업체에 지분이 부각되면서 코센이 15%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에 이어집니다. 8% 넘게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1위는 유니온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히토류 관련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히토류 연구에 194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시간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모멘텀 확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니온은 사실 그 히토류 이슈라기보다는 그 방금 또 말씀해주신 이제 코센 말씀해주실 때 바나듐 배터리가 이제 리튬보다 출력이 2배고 수명이 10배다. 그건 아이뉴스에서 이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바나듐은 결국 또 히토류의 또 한 종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센이 먼저 오르고 그 뒤를 따라서 뭐 유니온이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동국 RNS 같은 이런 히토류 테마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보신다면 일단은 뭐 아예 기사에서도 그 아이뉴스 그 이 기사 보시면 됩니다. 기사에서도 그냥 정확히 찍어준 코센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조금 시총이 좀 작긴 해요. 작긴 한데 만약에 이쪽에서 관련 시세가 한번 부각된다면 코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바나듐 배터리
이슈 재료 말고도 한 그래도 지금 미중 간에 계속 이제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히토류 이슈는 한 번 정도는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나듐 배터리 말고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히토류 테마 부각되는 거를 원한다. 좀 그런 것까지 바라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유니온까지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내일 하루짜리 시세로 본다면 저라면 코센을 조금 더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자원 무기화에 따른 관련주로는 코센을 더 좋게 보셨습니다. 이어서 JC케미칼 특징주로 하나 더 볼까요?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국회 통과가 제 기억에 한 오후 한 12시 반쯤 됐고 이제 기사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왔던 거는 한 3시 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재생합성 연료 사용이 그 확대되는 그걸 골자로 하는 그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연료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JC케미칼의 경우에는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고 그거 말고도 지금 시간으로 에코바이오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얘는 시총이 조금 작습니다. 근데 아마 시세가 연속적일 것까진 몰라도 내일 하루쯤은 꽤 좋은 시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이런 재료들이 그 전날 이제 시간에서 한번 그 뉴스가 나오고 그 종목들은 웬만하면 그 다음 날에 시초가에서 좀 양봉 한번 띄워주는 모습들을 보통은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큰 이변이 없다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 재료를 보신다면 그래서 이쪽 재료에서 뭔가 좀 매매할 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시총이 큰 JC케미칼보다는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간 시총이 조금 작아서 경쾌한 에코바이오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재생 업체들이 현재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로 에코바이오도 시간에서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볼까요? 오늘 NP뿐 아니라 4x4, 자이언트 스텝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모처럼 강한 에너지를 뽐냈습니다. 종목 선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또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까요? 참 좀 어떤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까지 이제 그 방송 나와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XR 이쪽 보셔야 됩니다라고 좀 되게 좀 강조를 하면서 어제도 심지어 종목 하나를 또 찍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오늘 다 같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저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결국 그 하나를 관통하는 이제 쓰임은 결국 성장주 쪽이다. 좀 그쪽이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작년 12월부터 좀 돌았던 게 온디바이스 AI 이제 이 뉴스로 뭐 좀 레거시 쪽도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CXL 그리고 칩렛 그리고 이번에 오늘 XR AR 이쪽도 같이 돌았고 이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부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 안 오른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 그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른 성장주가 뭐가 있을까? 그 성장주를 미리 좀 선점을 해두시면 그 종목에 맞는 뉴스들이 오히려 주가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도 아직도 안 오른 테마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 성장주 쪽의 강세 계속해서 전망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저비용 항공사 LCC 관련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가 하락 소식에 일제히 날아올랐는데요. 티웨이홀딩스는 개별 모멘텀도 부각이 됐습니다.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LCC 얘기를 좀 드려보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 그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죠. 노제팬 코로나 끝나자 저가 항공 3사 모두 1조 클럽 역대급 실적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은 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아무도 몰랐던 거냐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았던 거냐. 제가 봤을 땐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안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항공이나 여행 쪽 보시려거든 좀
리오프닝 쪽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만약에 보시려거든 항공이나 여행 쪽보다는 한국항공이라는 개별 종목을 한국공항이랑 개별 종목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오늘 이제 비행기 관련 종목들 다 같이 오르면서 같이 한국공항 역시도 주가가 거의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한국공항 같은 밸류도 나오는 종목들을 갖고 가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어제 급락에 따른 반등 분위기 조성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해와 선전지수가 0.2%, 0.3% 올라와줬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에 비해선 상당히 적은 폭의 상승입니다. 항생지수 이 시각 현재 0.3%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이틀간 상무 공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촉진하던 목소리와 시장과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던 말이 나오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내수 부양을 위한 조치에 집중하겠다 밝히면서 추가 부양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부양책으로 경기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시각 현재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총 3개의 모델로 PC와 노트북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이른바 로컬 AI 반도체를 선보였는데요. 발표된 GPU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항에 걸리지 않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니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